자, OPMP를 반전 모드와 비반전 모드 두 가지로 모두 설계해서 DC적 특성이 얼마나 다른지 비교를 했습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DC적 특성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음을 우리가 확인은 했습니다. 다만 전류를 공급하는 측면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 건 발견했는데요. 어쨌든 OPMP가 공급할 수 있는, OPMP가 부하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류는 거의 비슷하긴 한데 부하장이 커지면 전류를 많이 흘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떨어지는가가 약간 차이 났는데 그거는 이 반전 모드와 비반전 모드의 OPMP 자체는 동일하지만 이 저항 구성이 약간 달라서 그렇습니다. 반전 모드인 경우는 벌철 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접지가 돼서 저항 이 출력이 마이너스 전압일 때 전류가 OPM 쪽으로 흘러 들어가긴 하는데 0V 기준으로 해서 출력 쪽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하면 비반전 모드인 경우는 출력이 크니까 이제 OPM에서 나와서 전류가 부하 그다음에 피드백 저항 쪽으로 가는데 갈 때 이 구성이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걸리는 전압이 약간 다릅니다. 얼마만큼 다른가 하면 OPM프 의 입력이 이제 플러스 단자 쪽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버추얼 그라운드 입장에서는 여기 걸리는 전압이 10mV가 걸리게 되겠죠. 10mV가 걸려서 여기 걸리는 전압은 버추얼 그라운드라서 거의 10mV에 가깝습니다. 전류가 흐를 때 여기 높이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전류 특성이 약간 차이가 나긴 하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큰 차이는 없고 거의 동일한 특성이다. 다만 반전 모드는 출력이 마이너스로 나오고 비반전 모드는 출력이 플러스로 나온다. 이것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OPM프의 주파수 응답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Frequency Response라고 하는데 이 주파수 응답은 왜 중요합니까? 자, 우리가 증폭기를 쓴다 하면 교류를 증폭하려고 쓰는 거죠. DC를 증폭할 수는 있는데 특히 OPM프의 장점이 DC까지도 증폭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DC는 증폭해봐도 정보 관점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정보라 함은 주파수의 변동을 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파수가 변해야 됩니다. 주파수가 있다 하는 거 자, 주파수가 있다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신호가 변한다는 건데 그건 분명히 교류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통신을 한다 하면 정보를 전송하는 건데 정보 전송하려고 하면 주파수가 변해야 돼서 주파수가 변하는 특성을 증폭하려면 교류에서 증폭되는 특성을 봐야 됩니다. 더 정확히는 주파수별로 증폭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교류의 특징을 알아봐야 되니까 자, 교류는 시간적으로 변합니다. 이 시간적으로 변하는 특성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미분 방정식 푸는 게 귀찮잖아요. 미분 방정식 푸는 게 귀찮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대수적으로 그 숫자로 이제 해결을 합니다. 숫자로 해결하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쓰는 실수, 소수점 있는 1.2, 3, 4 이렇게 가면 참 좋겠는데 회로를 해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대수는 해석하기도 실수가 아니고 복소수를 사용합니다. 복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수부와 허수부가 있는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귀찮죠. 그래서 회로 이론 할 때 계산하기가 귀찮았는데 우리가 공학수학이라는 학문 분야에서 복소수 연산을 꼭 배우는 이유가 미분 방정식을 대신해서 숫자를 계산할 수 있는 해석법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때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게 복소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소수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복소수는
보통 Z라 표기하고 X 플러스 Y, I라고 수학에서는 쓰는데, 자, 우리처럼 회로를 하는 사람들은 이 I를 사용하지 않고 꼭 J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I는 전류, 특히 이제 소문자를 쓰는 I는 AC 전류라는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소문자 I는 회로하는 사람들은 복소수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문자 I는 그럼 뭐예요? 대문자 I는 DC 전류입니다. 보통 DC는 대문자로 쓰고 AC는 소문자로 쓰기 때문에 이 I는 수학에서는 순허수, 루트 마이너스 1 나타내는 순허수지만 회로하는 사람들은 J를 써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수부와 허수부가 있는 연산을 해야 되는데 이 연산을 왜 하는가 하면 복소수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봐야 됩니다. 복소수의 기하학적 의미를 보면 복소수는 실수부와 허수부가 있는데 이걸 좌표 평면에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2차원 좌표 평면을 나타낼 수 있는데 2차원 좌표 평면의 실수부가 X축, 허수부가 Y축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교류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에 J 오메가 T라고 하는 유명한 관계식이 있습니다. 이때 이 오메가는 2파이 F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 F가 우리가 통신에서 쓰는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은 요 주파수를 키우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그때 그 기준이 되는 게 중심 주파수 혹은 공진 주파수라고 하는 거죠. 보통 FC라고 하는데 뭐 C는 센터라는 뜻도 있겠지만 통신하는 사람들은 센터라는 뜻으로 쓰기보다는 캐리어, 자, 변조하는 주파수, 그 캐리어 프리퀀시라고 해서 FC라고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FC 기준을 해서 주파수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 변동성을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파수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자, 회로하는 사람들은 주파수를 직접 쓰진 않고 각 주파수라고 하는 오메가를 사용을 합니다. 각 주파수. 각 주파수는 주파수에다가 2파이를 곱한 값인데 이 2파이는 수학자들이 많이 쓰는 거고 우리 현실에서는 이제 각도 나타낼 때는 360도를 사용하죠. 근데 수학에서는 360도라고 하는 각도 단위 대신에 라디안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2파이라고 하는 거는 360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주파수가 1Hz라고 하면 각 주파수는 2파이 곱하기 1이 되니까 2파이가 나옵니다. 그럼 2파이가 나온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1초 동안 한 번 변하면 1Hz죠. 그 한 번 변했는데 뭐가 변했다는 겁니까? 2파이만큼 변했다는 거니까 360도만큼 변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좌표 평면에 나타내게 되면 자, 이렇게 한 바퀴 돌면 360도죠. 그러니까 1초 동안 한 바퀴 돈 결과를 각 주파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파수가 1Hz일 때 각 주파수는 복소 평면상에서 한 바퀴를 돌게 됩니다. 그럼 2Hz면 1초 동안 몇 번 돌아요? 두 바퀴 도는 거죠. 자, 이렇게 개념 잡으면 되는데 근데 우리 손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았다고 표현을 했지만 수학적으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수학적으로는 복소수도 어려운데 이 복소수가 지수에 들어가네요. 얘가 자연 로그의 미수인 2죠. 자연 로그의 미수인 2인데 그걸 지수에 있는 미수로 해서 지수로 계산을 하면 신기하게 이 복소 평면상에서 돌아가는 바퀴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수학적으로는 깔끔하게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요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교류 해석을 하는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만 해도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걸 회로 이론에 적용해서 계산하려고 하면 훨씬 더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이 스파이스에서는 이 개념을 훨씬 더 간단하게 이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주파수 응답 측면에서 반전 모드와 비반전 모드를 계산하기 위해서 DC로 지금 설계한 이 반전 모드 OP앰프를 AC로 한번 바꿀게요. 그래서 Save As에서 저장을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뒤에 파일 이름 뒤에 AC라고 붙일게요. 그럼 AC에 대한 해석이 되고 AC 해석을 하려면 전화번호를 바꿔야 되겠죠. 자, 그럼 Sources에 가서 AC 볼티지를 갖고 옵니다. 이때도 진폭은 자 10mV 하고 바꿔주고요. 주파수는 1GHz는 너무 큽니다. 1GHz는 1초에 몇 번 반복되는 겁니까? 10억 번입니다. 너무 크죠? 그래서 우리는 100Hz를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하기 나름인데 OP앰프는 저주파에서 동작하는 증폭기이기 때문에 저주파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100Hz라고 했습니다. 근데 100Hz라고 했는데 이 AC 전화번호에 보면 주파수가 안 나타나잖아요. 이게 좀 불편하니까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주파수를 누르면 뜨는데 이때 디스플레이 인 스키매틱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키매틱은 요 회로 그림이거든요. 요 회로 그림에서 디스플레이 하라는 게 해제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체크박스 클릭해서 표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OK 누르면 주파수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100Hz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계산한다는 거 기록을 해 둡니다. 자, 이 회로 특성이 이제 AC로 갔기 때문에 한 가지 차이점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DC 해석했잖아요. DC 해석할 때는 그 결과는 항상 실수입니다. 뭐 더하기, 빼기, 플러스 마이너스인 차이는 있지만 크기 자체는 항상 실수였습니다. 근데 교류 해석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해석하게도 이 결과는 실수가 아니고 허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는 좀 전에 아주 간단한 교류회로 이론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미분 방정식을 풀었다면 실수로 계산할 수 있었겠지만 미분 방정식 풀지 않고 대수로 숫자, 그 변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복소수가 어쩔 수 없이 도입이 됩니다. 왜? 교류는 주기적으로 신호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 바뀌고 있는 신호를 복소수로 표현하면 굉장히 쉽고 미분 방정식이 대수적 관계로, 숫자적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페이저라고 부르는데요. 그 페이저를 쓰기 위해서는 지수함수의 지수로 복소수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결과가 다 복소수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페이저 측면에서 페이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미분 방정식 대신에 복소수를 써서 회로 해석을 하는 개념입니다. 페이저 쓰기 때문에 원래 교류 신호는 소문자로 이렇게 쓰는데 페이저 쓸 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V자를 좀 볼드체로 이렇게 쓰죠. 쓰고 얘는 표기할 때 크기하고 위상으로 이렇게 표기합니다. 위상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각도 단위를 보통 씁니다. 각도 단위를 써서 크기와 위상으로 표기하게 됩니다. 근데 복소수는 우리가 한번 보면 이 복소수는 실수하고 허수부로 표현하는 게 원래 기본적인 표기법이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이 복소수를 표기할 때는 극자 표계로 표기하기도 하잖아요. R, 세타 이렇게 표기한 게 기억날 겁니다. 이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페이저로 쓴 게 크기와 위상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AC 해석을 하게 되면 그 전체적인 특성은 전부 다
복소수로 바뀐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압원을 이제 AC 볼티지를 갖고 왔고요. 시뮬레이션도 이제 AC 시뮬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AC 시뮬레이션 하는데 AC 시뮬레이션 할 때는 이제 파라미터 수입을 하면 별 의미는 없기 때문에 자, 요건 이렇게 하고 RL 부하장은 시범으로 놓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때 AC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AC 시뮬레이션 할 때 이제 주파수를 봐야 되니까 주파수는 우리 결과 보고서에 보면 주파수를 뭐 특별히 명시하진 않았네요. 그러니까 1kΩ 정도는 부하장 1kΩ 놓고 뭐 최대 주파수 관찰하는 거니까 자, 요 두 가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범 기준으로 했으니까 시범을 놓고 한번 계산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1kΩ을 놓고 또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AC 시뮬레이션에서는 이 주파수를 10Hz부터 한번 하고 한 100kHz까지 한번 가볼까요? 100kHz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변화가 너무 심합니다. 10하고 100kHz는 10만이잖아요. 10만. 10만이니까 너무 격차가 심하니까 이 경우도 타입을 로그, 그러니까 로그리드믹으로 선택을 하고 개수는 201개 정도. 컴퓨터 계산할 거니까 과감하게 많이 적어줘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AC 계산을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AC 계산에서도 우리가 보는 관점은 뭐 현재 전압 크기가 얼마인가는 내 관심 사항이 아닙니다. 내 관심 사항이 아니고 내가 관심 있는 건 뭐예요? 내가 관심 있는 건 증폭도입니다. 증폭도라서 이 DC 증폭도를 좀 바꿔야 됩니다. DC 증폭도를 AC 증폭도로 바꾸겠습니다. 원래 있던 거는 디액티베이트 하고요. 그래서 얘는 소문자로 이제 다 바꿔주면 됩니다. 전압에 대한 것도 소문자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꿔주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 AC 해석할 때 이 프로브는 다양한 특성을 계측을 해낼 수가 있는데 DC인 경우는 대문자 V로 결과를 내주고 AC 해석인 경우는 소문자로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소문자로 표기를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과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까요? 자,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AV를 하는데 이 경우에도 Properties에 가서 Logarithmical X-axis Grid를 ON해서 로그 스케일로 그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특성 여러분이 전자회로 책에서 많이 보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30dB보다 더 위에서 쭉 가다가 주파수 올라가면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신기한 부분이 DC인 경우는 30dB이 나오지 않았는데 AC로 가니까 30dB이 나왔다. 뭐 그 자체로 뭐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 자, 이 AC 해석할 때 이게 아주 이상적으로 수학적으로 타당하게 계산한다기보다는 여러 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쓰는 이 전자회로는 비선형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선형 특성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은 범위에서만 계산을 하는데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나요? 스몰 시그널, 소신호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소신호. 자, 스몰 시그널로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된 결과가 30dB이 낮다고 해서 너무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몰 시그널로 봤기 때문에 더 정확한 거는 DC 계산한 결과가 오히려 더 정확합니다. 스몰 시그널은 작은 범위의 변동성만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큰 범위, 바이어스까지 가는 큰 범위에 대한 계산
예측을 할 수는 없어요. 현재까지 그걸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푸는 그런 툴은 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스몰 시그널을 보면 신호가 막 급격하게 바뀌잖아요. 작은 신호부터 해서 막 큰 신호까지 있는데 요 신호가 작다고 놓고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하면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동성을 다 추적하고 싶은데 난 그걸 잘 못하기 때문에 요 범위만 뽑아서 보면 마치 직선인 것처럼 보이겠죠. 확대해서 본다면. 그래서 회로 특성을 이런 직선으로 근사화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스몰 시그널 방법이고, 여기서 AC 시뮬레이션을 택했다는 것은 여기에 들어있는 트랜지스터 다이오드를 그대로 계산하지 않고 직선으로 환산해서 계산한다는 겁니다. 근데 회로에서 직선으로 근사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저항으로 근사한다는 거고,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페이저, 복소수를 쓰기 때문에 임피던스로 환산해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결과가 30dB 났다고 해서 뭐 좋은 결과긴 하지만 DC에서도 30dB 나올 거다?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저주파로 갈수록 여기에 있는 30dB 값을 제대로 예측을 못하고 우리가 DC에서 계산했던 28.5dB, 그게 실제 참값이라는 겁니다. 그 참값에 가까운 거고, AC 시뮬레이션은 근사적으로 계산을 한 결과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결과를 한번 우리가 유출을 해 봤고요. 그러면 비반전인 경우도 저장을 해서 결과를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얘를 AC로 바꿔서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도 DC는 바꿔야 되겠죠. DC를 AC로 이제 바꿉니다. 저희 선택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선택이 되니까 여기를 이렇게 좀 바꾸겠습니다. 자, 아까와 동일하게 크기는 진폭은 10mV 하고 주파수는 기준을 100Hz라고 하고 디스플레이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통상적인 거고, 얘는 디액티베이트하고 액티베이트하고 파라미터 수입은 하지 않겠습니다. DC 시뮬레이션은 OP앰프 기본 해석 때문에 있어야 되고요. AC 해석을 하려면 DC 해석을 한 다음에 그 DC 값을 기준으로 해서 트랜지스터를 저항으로 근사화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DC가 꼭 필요합니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AC 시뮬레이션을 갖고 오고요. 아까랑 동일하게 10Hz부터 100kHz까지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결과는 201개. 자, 이렇게 결과를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AC의 증폭도를 계산해야 되니까 AC 증폭도 여기다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가지고 와서 액티베이트하고 이 크기를 다 소문자로 바꾸겠습니다. 복소수로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에 있는 vout.small v, vin.small v는 다 복소수 값입니다. 그래서 그 크기를 얻기 위해서 ABS,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 아까 봤던 페이저 표기할 때처럼, 자, 여기 크기를 얻기 위해서 ABS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비교를 위해서 지난번처럼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데이터셋을 OPM7AC로 하고 여기를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 일관되게 이제 가는 게 좋으니까 여기도 대문자로 했었는데 소문자로 바꾸겠습니다. 소문자로 가는 게 좋으니까 소문자로 바꾸겠습니다. 다시 시뮬레이션을 하고 두 개를 동시에 그려서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데이터셋을 이렇게 바꾸면 나와 있고요. 그러면 증폭도가 약간 차이 나고 전체적인 특성은 거의 동일한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전으로 하든 비반전으로 하든 전체적인 특성은 거의 변화 없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한테도 이 OPMF의 증폭도 계산도 중요한데 대역폭도 중요하다고 했죠. 대역폭은 이 테이블에 보면 자 얘도 있고 데이터셋을 세원으로 바꿔서 얘도 있습니다. 두 개가 나오면 여기서 3dB 떨어지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저주파에서 3dB 떨어지는 거니까 주파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점점 이제 떨어지는 거죠. 자, 이 테이블이 약간 이상한데요. 자, 여기 보면 20Hz일 때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이 그래프는 그건 아닌데. 자, 여기도 문제 없었고요. 그럼 일단 AV 반전 모드 보게 되면 30.3에서 얘가 올라가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데 얼마만큼 떨어지는가 하면 30.3에서 3dB 떨어지는 값이 대역폭이니까 27.3 정도 나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죠. 이 정도니까 한 2kHz 정도 될 때가 대역폭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kHz 정도일 때가 대역폭이다 는 거 볼 수가 있고, 시뮬레이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도 시뮬레이션 하고 그 다음에 얘도 시뮬레이션 한번 하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본다면 자, 여기서 테이블 한번 그려보면 자, 우리 계산이 틀린 이유를 찾았습니다. 여기 보면 AC 시뮬레이션 할 때 타입을 리니어로 했으니까 좀 문제가 생겼네요. 로그로 했어야 되는데, 자, 이걸 바꿔서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비교한 결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이렇게 보면 주파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결과가 이제 떨어지긴 하는데, 자, 비반전인 경우는 27.6이니까 27.6 되는 값 한번 찾아보면 27.6은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kHz니까 거의 비슷한 특성이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주파수가 올라가면 증폭도가 쭉쭉쭉쭉 떨어진다는 거. 30dB 가까이 됐는데 100kHz만 가더라도 증폭도가 거의 1, 2,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 정도는 증폭이 거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건
저주파 때보다 3대21만큼 떨어지는 값을 대역폭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AC 시뮬레이션 주파수 응답을 볼 때 이제 진폭만 보는 게 아니고 각도도 봐야 됩니다. 각도도 봐야 되니까 각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한번 봅시다. 각도는 자 이렇게 하면 복소수입니다. 이 복소수에 평각이라고 하는 각도를 뽑아내야 되죠. 각도는 이 스파이스에서는 앵글로 뽑아냅니다. 뽑아내는데 이 앵글 각도가 해석하기에도 라디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가 좀 불편해요. 보기가 불편해서 이 라디안을 각도 360도 기준의 각도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파이로 나누고 180을 곱해야 됩니다. 자, 여기를 안 바꿔서 그런 거라서 AV를 이름을 PV로 바꾸겠습니다. PV로 바꿔서 아까 한 연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두 값의 비율, 전압 증폭도죠. 자, 얘를 나는 각도로 한번 바꾸고 싶습니다. 복소수니까 크기도 있고 위상도 있잖아요. 그 위상은 라디안으로 나오니까 파이로 나누고 180을 곱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V 값을 한번 계산을 해 보겠고요. 시뮬레이션을 해볼까요? 자, 반전 모드인 경우 계산 한번 했고, 그러니까 비반전 모드인 경우도 이퀘이션을 그러니까 우리가 복사한 거 그대로 붙여넣어서 결과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이제 위상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한번 보고 싶어요. 위상이 변하는 특성. 그래서 이번에는 PV를 한번 그려봅니다. 데이터셋도 바꿔서 PV도 한번 그려봅니다. 그럼 변화되는 특성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건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위상이 이제 반전 모드하고 비반전 모드는 180도만큼 그러니까 차이가 나니까 변화하는 특성이 좀 다르다는 건 알 수 있는데 이 180도를 환산해주면 변화되는 특성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어차피 우리가 OPM프는 반전이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180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에 180도를 빼줘서 그 180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변하는가를 한번 보고 싶잖아요. 그럼 여기처럼 180도를 빼준 다음에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변화되는 특성이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0도를 이제 빼줬기 때문에. 그래서 주파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상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90도 쭉 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걸 더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나는 100kHz가 있는데 예를 들어 한 10MHz까지 한번 가볼까요? 10MHz까지 갔다. 10MHz 10MHz까지 가고 얘도 10MHz까지 갔다. 굉장히 많이 간 겁니다. 자, 가서 이 두 결과를 보면 OPM프는 주파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급격하게 떨어져서 증폭도가 마이너스로 갔다는 것은 증폭하지 못하고 감쇄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도 보면 또 로그 스케일로 봤어야지 더 좋을 뻔 했는데요. 로그 스케일로 한번 바꾸면 자, 이 위상값이 떨어지다가 점점 가서 마이너스 180도까지도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증폭도의 크기만 보지만 위상을 보는 이유는 발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발진 조건을 만나면
이 증폭기는 발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발진 조건을 추적하기 위해서 위상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는 게 중요한데요. 주파수 응답에서 가로축은 주파수로 놓는데 얘를 로그 스케일로 놓고 그 다음에 전압 증폭도의 크기는 데시벨로 표현하고 전압 증폭도의 위상은 각도로 표현하는 자, 요런 도표를 보드 차트 아니면 보대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라서 보드라고 하는 게 맞긴 한데 이제 보대라는 사람도 있으니까 보대 차트, 보드 차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는 이유는 증폭이 얼마나 잘 되는지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증폭은 잘 되긴 하는데 얘가 발진은 하진 않는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추적하기 위해서 쓰는 차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